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6월 20일 금요일 네. 드디어 또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대단한 손님이 또 오시는군요. 자, 월가 최고의 전략가 펀드 스트랩 톰 리가 저희 인덱스 시간에 직접 나옵니다.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네. 요즘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네. 직접 세워줍니다. 월가의 전략가가 네.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주식 전략을 직접 세워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어로. 영어로. 네. 그러나 우리가 또 실시간 통역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네.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빨리빨리 좀 가보죠. 그러시죠. 뉴스부터 한번 권순우 팀장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안 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예, 첫 번째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어제 거예요. 이거 띄워주지 마세요. 네. 어제 휴장이었습니다. 네. 예, 준틴스데이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2021년 6월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준틴스데이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네. 우리한테는 그게 익숙하진 않습니다. 이게 네. 휴일 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네. 어제 휴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에 사실 최종 결정자가 사실상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이 유리하냐, 이스라엘이 유리하냐, 뭐 전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 네. 1초 전까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고민했잖아요. 네. 근데 1초는 좀 너무 급박한 감이 좀 있는지 2주 안에 결정하는 것으로 네.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2주 안에 공격에 나설지 아닐지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둘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계속적으로 좀 공방을 주고받겠지만 네. 지금 여기에 핵심적인 선택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무기 제공을 하든 그 벙커버스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네. 땅속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벙커버스터가 시설이 깊이 있으니까요. 네, 시설 파괴를 할 수 있는데 그 시설 파괴를 하려면은 B2 폭격기가 필요하고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란 문제를 정리하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역시도 이 부분을 사실 소모전을 이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은 한 2주 동안은 뭐 소강 상태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외신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파괴를 위한 이스라엘의 공격 자체는 지지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번에 미군이 개입을 했다가 이게 또 이게 장기간 말려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엄청 큰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 그쪽 서남아시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도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 이란과 이스라엘. 예. 네. 당연히 그냥 이스라엘이 국력도 강하고 이제 군사력도 세니까 이스라엘이 그쵸. 이길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요.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기에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병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공중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겠죠. 공중전을 하게 될 때 누가 더 유리한지를 보면은 이란이 훨씬 피해가 크겠죠. 네. 근데 이란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도 이란의 특정 지역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넓은 땅을 다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란은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반격을 했을 때 뭐 테라비브를 비롯한 몇 개 도시만 공격을 해도 전국이 파괴되는 효과. 전국이 파괴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크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장기화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 양쪽 이스라엘에게. 모두에게. 예. 그러니까 데미지는 이란이 더 많이 받겠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이스라엘이 더 받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들을 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그쪽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현지 분위기를 좀 물어보니까 지금 네타냐후 지지율이 좀 꽤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대요. 뭐 전쟁하면 대체로 그렇긴 하죠. 대체로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약간 그 두 국가 간의 그 리더십들이 네. 점점 호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서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직접 개입을 했다가 예전에 이라크처럼 끌려가러 갈 가능성 때문에 한 2주간의 외교의 시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네. 라고 정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면은 뭐 했어요 우리나라 관련해서 얘기를? 예, 이란 이스라엘 전쟁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국방비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국방비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의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예.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나라한테 아니요, 이제 글로벌리. 글로벌하게 예, 그래가지고 5%? 예, 연합뉴스에서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 동맹과 아시아 동맹의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D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이 된다. 라고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GDP 대비 5%가 얼마나 큰 금액인가? 그러니까 큰가 작은가에 네. 대해서 이게 얼마나 비율적으로 큰 비율인지 네. 전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이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5%가. 예. 네. 한번 이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볼게요. 뭐 미국은 액수로 따지면은 이게 압도적인 규모죠. 네. 근데 유럽연합은 GDP 대비로 안 나오는 게 유럽연합은 국가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미국을 위협한다는 중국 같은 경우도 GDP 대비 1.7%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이거는 GDP 대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GDP가 여기는 망가져서 그런 겁니까? GDP도 망가졌고 국방비도 많이 쓰겠죠. 전쟁 중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거의 7.1%로 높은 수준이고 사우디도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 뭐 이스라엘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딱 그냥 봐도 높아 보이는 애들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3.5, 근데 우리나라가 2.7이면은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2.3, 인도 2.3, 프랑스 2.1, 독일 1.9, 일본도 1.4,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7, 2.8 이쯤 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데 이거를 5%까지 높이라 그러면 2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한 7, 80%를 올리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봐도 우리를 타겟으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니까 예, 예. 아마 다른 낮은 나라들을 아마 노린 것 같다.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런 거 있고 난가가 있어요. 난가?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있으면은 있잖아요. 원래 사장님이 막 화를 내고 있으면은 그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 누구를 딱 지정해서 혼내지 않을 때 네. 난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평소에 뭘 잘못했는지를 쫙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제가 주로 그러죠. 제가 주로 그래요. 하여튼 문제 있는 직원들이 많아.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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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게 압박들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도 물어본 거죠. 혹시 네. 난가? 라고서 물어보니까 뭐 당신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근데 이게 그 GDP 대비 5%의 국방비를 늘리라는 거하고 그
방위비 분담을 높이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조금 그 부분도 예전에 제가 그 외교부에 방위비 협상 TF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몇 달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얘기하는 게 그 방위비 지출은 주한미군이 쓰는 돈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의 문제여서 네. 이 방위비를 늘리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써봐야 어떻게 갑자기 2배를 더 쓰겠으며 네, 네, 그런 거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노련하게 가려고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방위비를 늘리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KDDX 같은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을 강화하겠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몫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율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위비 왜 이렇게 안 써? 다 올려. 그러면 난가에 너무 쫄지 말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이 뭔지에 미국의 관점에서 한번 일단 점검을 해보고, 네. 네.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실익을 챙길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요. 최신의 전투기 F 뭐 35. 35가 됐든 뭐 이런 애들 향후 10년간 뭐 150대 추가 배치하겠다. 금액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매년 아마 저 써야 될 그 계획대로라면 써야 될 돈들이 굉장히 클 텐데 그걸 이제 2027년이나 8년부터 도입. 왜냐면 이제 그런 거 1, 2년에 못 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얘기 딱 던져 놓으면 미국이잖아. 미국 거 사는 거니까 미국 좋아한다고. 예. 그러나 2027년 됐을 때 한 해만 미루고 그럼 이제 다음 선거 되거든요. 그때 이제 계획 쓱 없던 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협상이 그런 겁니다. 야, 우리 다 해줄게. 뭐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하고 안 지킨다. 아, 그렇지. 예. 표정 좀 보여주세요. 왜? 권 팀장님. 왜? 아니 왜? 아니 뭐 당신 미국 편이요? 아, 실익을 챙겨야지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 상관없어요. 국가 대 국가는 인간 대 인간과 달리 이건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충분히 우리의 계획으로. 하긴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약속시켰나? 그래. 아니 뭐 트럼프는 우리한테 약속시켰어? 아, 미국은 우리한테 뭐 무슨 저 보조금 준다 어쩌고 해놓고 다 저 뻥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뒤통수 맞았지 우리. 그런 거야. 예. 자, 그렇게 F-35 뭐 150기 도입 이런 걸로 이제 발표로 갑니다. 우리 외교부 잘 협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두 번째는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2차 추경안이 나왔는데요. 이게 다 합쳐서 1차 추경안까지 다 합치면은 그냥 30조 이상 되는 그런 안입니다. 그 이전에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달라진 거지라고 했을 때 그 전에는 이제 논의되는 내용들이 나왔던 거고 어제는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이건 이대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추경안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 추경인데요. 네. 첫 번째 추경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추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 예산안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잖아요. 가맹 예산 했던 거. 그때 가맹 예산을 할 때 이게 그 의회하고 국회하고 이제 정부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국회가 정부하고 이제 군기를 잡는 차원에서 이걸 예산안을 확 줄였어요. 줄이면서 뭘 했냐면은 야 쓰지도 않을 돈을 뭐하러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줄였었습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 그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예비비가 그런 재재난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 줄여놨는데 갑자기 사고가 빵 터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긴급하게 좀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좀 있었던 거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거는 그 민생회복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1차 추경에는 이제 그 시급성에 따라서 나왔던 추경이라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이제 목표가 좀 분명한 그런 추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왔던 대표적인 항목들을 보면은 일단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게 제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 제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10.3조 원 정도의
그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는 건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상위 10%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상위 10%에서는 15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40만 원. 그리고 2차 지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워지게 되는 부분들은 추가로 10만 원을 해서 최대 50만 원. 네. 상위 10%는 이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 논의 과정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상위 10%한테 줘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15만 원 주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 한계 비용이 높은 그런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몰아주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야 이거는 뭐 그러면 상위 10%는 세금도 훨씬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뭐 배제를 꼭 해야 되느냐. 그 배제하는데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그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일부 국민이 볼지 전부가 볼지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게 맞는지가 문제여서 이번에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경기 진작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들도 뭐 좀 저는 좀 눈에 들어왔어요. 네. 뭐가 더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약간은 이거는 좀 정무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너무 싸우지 말고 한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합시다. 네. 라는 부분들이 상위 10%에는 조금 주고 그 기초수급자한테는 좀 많이 주고 네. 이렇게 하자. 근데 이 부분이 논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부님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늘 얘기한 게 복지 정책 아니고 경제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예, 예. 네,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 같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일단 정프로님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저한테 15만 원이 왔어요. 네. 이주호한테 50만 원 갔어요. 네. 괜찮다. 괜찮다고. 근데 하나도 안 갔다. 나한테 네. 괜찮아. 괜찮은데. 네, 그래서 뭐 난 요 정도면 그냥 적당한 선 잘 탔다고 봅니다. 네, 요 정도면 뭐. 그러니까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국민 하나하나의 감정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누가 얼마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이 주는 게 좋으냐 적게 주는 게 좋으냐 누구한테 주는 게 좋으냐 뭐 몰아주는 게 좋으냐 다 나눠주는 게 좋으냐 이게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냈었다는 것도 좀 인상적인 포인트였고 아예 안 주는 거랑 이걸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상황이 아닌 주는 걸로 결정을 했다면 요 정도 수준이면 선 잘 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많이 그 관심을 모았던 게 이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네. 이 이른바 배드뱅크라고 불리는. 네. 네. 저희가 뭐 전에 드렸었죠 한두 번. 네. 네. 근데 이게 배드뱅크도 이게 좀 여러 개예요. 이게 왜 여러 개로 될 수밖에 없냐면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이게 이제 배드뱅크라고 불리는 그건데 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장기 채권이 아니면 얼마 안 된 채권이면 그렇죠. 그거 뭐 좀 애매하게. 벌써 네. 아니 좀 더 그 정도는 좀 열심히 해서 갚아야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됐다. 10년 동안 못 갚은 돈을 오늘부터 열심히 산다라고 갚을 거라고 확률적으로 높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탕감을 해줄 때는 그런 확률들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차라리 떨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나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러다가 저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19 얘기를 하길래 네. 코로나19는 그렇게 오래된 채권이 아닌데 그렇죠. 그거를 벌써 탕감을 해주는 거는 아무리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라 그래도 이거는 좀 이전에 했던 거보다는
뭔가 공감대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채권 같은 경우가 이번에 0.4조 원, 4천억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게 이제 신규로 들어가게 된 거고. 네. 근데 이것도 규모가 상당해요. 나라에서 4천억 내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도 관리 비용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칭을 해서 한 4천억 정도를 추가로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8천억 해서 이걸 레버리지 삼으면은 그 부실채권 한 번에 사오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돈 다 주고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 16조 원 정도 규모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산이 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인가? 좀 물어봤어요. 금융권에다가 이거 또 이제 금융권 출연하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네. 팔 비틀어서 뭐 한다 그러는 얘기 나오지 않겠냐?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금융권에서는 지금 이번 민주당 정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좀 과하게 왼쪽으로 갈까봐. 네. 그래서 횡재세 같은 얘기 나올까봐. 이렇게 은행들 뭐 그쵸. 이자 받았다고 해서 그거 네. 다 세금으로 막 내라 그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부실채권 정리하는 툴이잖아요. 네. 부실채권 정리하고 이제 좀 더 서민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는 차라리 좋대요. 그래요? 예, 그 횡재세 이런 걸로 맞는 것보다 네. 차라리 좀 의미도 있고 그 금융 시스템에서 부실채권 정리는 원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금융 시스템에도 좀 맞고 이런 것들은 괜찮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 네. 요 부분이 그겁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제도예요. 그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네요. 예, 가져가는데 증액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때 이제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감면해주고 뭐 그랬던 거 지원해줬던 그 사업이거든요. 네. 그거를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연시 채권 소각하는 거하고 이 새출발 기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다르다. 예, 그리고 야, 그 뭐 저거는 얼마 됐다고 벌써 탕감을 하냐 그러는데 뭐 그거랑 좀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뭐 이제 SOC 지원 같은 건설 경기 활성화 관련한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고효율 전자기기 가전기기 10% 환급. 요게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1등급짜리 뭐 이런 거 사면 한 10%또 줘요? 돌려줘요? 예. 그리고 이게 소비진자. 할인 쿠폰, 네. 숙박 공연, 미술 이건 관광 산업 활성화. 아, 숙박 좋습니다. 예, 그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 하필 숙박? 아, 이건 저출산. 출산 때문에 숙박 줬다고. 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 그럼 우리도 저 고효율 저 1등급짜리 선풍기 이런 거 많이 팔았는데. 예. 보랄 선풍기. 네. 그거 10% 돌려줘야지. 아직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시행돼. 나중에 이제 시행되고 여러분 혹시 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으시면 여기서 하나씩 또 사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 원래 빨리 끝내야 되죠. 오늘. 조금. 네, 그러면은 딱 주제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요새 반도체 쪽이 주가가 좋아서 그런가 호재성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그 내용들을 보면 구체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뭔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통해 SK하이닉스가 고객 맞춤형 APBM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고객을 한꺼번에 확보를 했다. 그래가지고 각 회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약간은 좀 뭐랄까 뭐예요? 뭐지? 좋은 게 좋은 거?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HBM 하는데 뭐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 마이크론인데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당연히 원래 파트너였던 하이닉스에다가 맡길 거고 네. 다른 데들도 이제 하이닉스에 맡기게 되는 건데 이 커스텀 HBM이라는 게 뭐 아무리 빨리 나와도 내년 하반기쯤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꼭 그 HBM이래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설계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게 이 그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평택 4공장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평택 사공장이요. 네, 평택 4공장이 원래 파운드리 하려 그러다가 네. 파운드리 손님이 없어가지고 디램으로 바꿨던. 디램으로 바꿨다가 네. HBM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네. 공사를 안 하고 있던 공장이거든요. 근데 좀 다시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4공장의 공사를 재기를 하고 있다. 네. 요게 은근히 평택 쪽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천하 얼마 안 남았다. 정프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갑자기? 네. 엔비디아는 2년 맥스 길어야. 네. 이 놀라운 통찰 언제 한번 여러분께 풀어드려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정답만 얘기하시고 해설 과정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약간 성경 같은 느낌이죠. 그러네. 해석은 니네 해석은 저자들이 신부들의 하는 거죠. 몫이다. 예. 금강경인데 이게. 하여튼 이 엔비디아 GPU 시대, 그 독주 곧 끝난다. 네. 대신 이제 우리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게. 그쵸. 손님 많아지는 거니까. 네. 네. 자, 그 여러분 언제 한번 제가 시간이 될 때 천천히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 정프로 놀라운데요. 네. 네, 일단 놀라겠습니다. 나만 놀라고 있어. 우와.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앉은 자리에서 다 천리를 보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이 방석 때문이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의자가 불편했다, 혹은 엉덩이가 좀 아팠다, 이러면 나 그 생각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앉아서 딱 보니까 엉덩이를 싹 흔들면서 보니까 보이더라고. 네. 여러분도 투자할 때 그 통찰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프로 네이버 괜히 산 거 아닙니다. 네, 정프로가 테슬라 220에 사서 330에 판 거 그거 파셨어요? 아니 저 절반 좀 넘게 팔았잖아요. 그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이 방석 엉덩이가 편하네요. 엉덩이가 편안한 밸런스온 방석, 무중력 베타젤 방석,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공중부양에 계신 겁니까? 나는 지금 땅에 붙어 있지 않아요. 네. 자, 이 하늘의 지혜 여러분도 함께 얻어 가셔 보고요. 근데 진짜 이거 방석이 좋아. 네. 네, 이게 저 육각형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실리콘 구조. 베타젤이라고 하죠. 네, 베타젤이라고 그러죠. 그거가 이거 보여줄 수 있겠구나.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요 젤리 들어 있어 갖고 통기성이 일단 굉장히 좋고 안에가 엄청 말랑말랑해. 네. 엉덩이를 막 누가 만져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예, 굉장히 하여튼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게 논슬립 요 딱 패드가 돼 있어 갖고 의자에 이제 맞아요. 예를 들면 무슨 저 벤치 같은 나무 벤치 같은 거 있을 때 딱 네. 놓으면 막 방석 움직임 짜증 나잖아요. 네. 방석 착 감겨 있습니다. 바닥에도 감겨 있어, 내 엉덩이에도 감겨 있어. 얘는 감는 애들인가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 생각 안 하고 머리만 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거 뭐 운전하실 때도 이렇게 저 카시트에다 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좀 딱딱한 의자라든지, 아니면 저 이거 사실 꽤 비싼 의자거든요. 저희가 그때 호먼 밀러. 네, 업체랑 같이 네. 이제 협업하면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갖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꽤 비싼 의자인데 여기에 또 까니까 더 좋더라고요. 더 좋네요. 예, 여러분이 사무실에 갖고 있는 의자, 그리고 집에 있는 뭐 식탁 의자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책상에 있는 의자, 네. 이런 거 이제 하나씩 깔아두시고, 아니면 방바닥 생활 좋아하시는 분들도 역시 방바닥에 그거 좋다. 네, 깔아두시면 아주 말랑말랑하니 매우 좋습니다. 요 방석 밸런스온 무중력 베타젤 방석이 있고요. 저희가 5만 원대 갖고 왔고요. 그리고 한 개? 아니요, 세트로. 원 플러스 원. 네. 아, 그래요? 그 선택 사항이 있는데 그 P시트 2개에다가 추가 커버 2장 들어가는 게 59,000원. P시트 한 개에다 포터블 시트 한 개 들어가는 게 69,000원. 그런 식으로 좀 세트가 좀 구성이 다르니까 들어가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네. 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트는 하나 정도 추가로 가시는 게 좋은 게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방구를 자꾸 끼잖아요. 그러면 이 방석이 뭐 방법이 없어. 아무리 통기성 좋아도 네. 누적이 됩니다. 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방석이 방구 끼기가 또 좋은 게 보통 방석들은 이렇게 엉덩이 옆으로 살짝 밀면 맞아. 티나. 옆 사람이 알아. 그리고 이제 엉덩이가 밀어도
내가 미는 쪽이 오른쪽이면 왼쪽 엉덩이가 같이 딸려가기 때문에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겹쳐서. 근데 얘는 엉덩이를 잡아주잖아. 밑에 이렇게 딱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쪽을 고정한 채로 한쪽을 들 수가 있어서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오. 여러분이 냄새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얘는 사무실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방귀 낄 수 있다. 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산도 갖고 오늘 마침 비 오는 비가 날인데. 와요. 네, 그리고 이제 장마 시작이잖아요. 장마 시작됐죠. 네, 그래서 우산의 명가. 우산하면 여기죠? 미쉐린입니다. 네, 미쉐린 우산. 네. 프랑스에서 이제 미슐랭 우산으로도 이제 불리는. 안성재 씨가 별세개 받았다는 그 미쉐린. 네. 네, 여기 이제 심지어 자동 우산입니다. 네. 자, 비 오는 날엔 우산이죠. 예, 요렇게 지금 미쉐린 느낌이 있어서 차에 넣고 다니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리고 네. 손잡이에도 이렇게 미쉐린 마크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쪼만하게 있어요. 귀엽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쉐린 자동 우산. 이건 이제 둘이 써도 굉장히 커버가 잘 되게. 네. 큰 장우산이네요. 우리 또 남자친구가 또 여자친구에게 씌워주는데 한쪽 어깨 다 젖잖아요. 네. 그럼 또 물론 보기는 좋지. 네. 예, 그러나 그 또 어깨 또 이렇게 젖어갖고 거기서 또 습진 생기고 간질간질하고 긁다가 피나고 여자친구랑 그것 때문에 싸워갖고 헤어지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쪽 어깨 다 커버할 수 있는 미쉐린 장 우산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냥 양산처럼 쓰셔도 됩니다. 네. 안에가 이렇게 은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자외선을 완전히 막아줘. 네네.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요. 골프, 레저, 출퇴근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저 차에 넣고 다니면 미쉐린 타이어 낀 것 같은 느낌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왜 그렇구나. 가만 보면 저 골프백도 괜히 벤츠 골프백 그렇죠. 마이바흐. 네.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요거는 저희가 19,900원. 네. 비 올 때 갑자기 편의점 들어가서 사면 19,900원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 가격으로도 이제 되게 후진 우산 살 수 있어요. 편의점 13,000원. 13,000원. 요즘 우산 옛날엔 이렇게 대나무 비닐 우산 그거 3,000원, 있었잖아요. 2,000원. 네. 네. 그거 이제 딱 대나무는 1,000원이었다. 대나무 1,000원이었나요? 1,000원인가? 파란색 비닐. 네, 파란색 그거.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버튼이 걔는 이제 철사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철사가 누르다 보면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안 나와 다시는. 그거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참 예쁜 사랑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산 씌워주다가 습진 때문에 헤어진 커플들이 많았어요. 미쉐린 우산은 그럴 일이 없다. 맞습니다. 진짜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괜히 이게 너무 또 길어졌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내드리고 네. 박 이사님 모셔야 네, 되겠죠? 권 팀장님. 좀 빨리 갈게요. 예, 들어가시고 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